안녕하세요. 4월 12일 금요일 아침 박진영입니다. 총선이 집권 여당의 역대급 패배로 끝이 났는데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바뀔까요? 글쎄요. 제가 아는 윤석열 대통령은 쉽게 바뀌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외교 안보나 정치 전략의 기본 중에 하나가 상대방을 완전히 신뢰하지 않는다는 가정에서 출발합니다. 혹시 죄수의 딜레마라고 들어보셨나요? 죄수를 두 명을 따로 가두고 서로에게 질문을 하면은 상대방을 믿지 못하고 상대방의 험담, 상대방의 정보를 서로 먼저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정치에서의 전략의 출발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선의로 바뀐다고 기대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요, 윤석열 정부의 실정들을 가지고 국정조사, 특검을 가지고 압박을 해야만이 윤석열 정부가 바뀔 수 있다는 결론에 다다르게 됩니다. 새롭게 당선된 분들에게 작은 조언 하나 드렸습니다. 오늘 방송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진하 기자와 함께 뉴스픽 코너 준비되어 있고요. 대담한 대담에는 다음 주부터 이 프로를 진행한 박지훈 변호사를 모실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최강 디펜스 시간인데 김종대 전 의원 그리고 조상호 변호사와 함께 전국 전망을 함께할 생각입니다. 자, 생방송 중에 궁금하신 점 있으면요,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본격적으로 뉴스인사이다 시작하겠습니다. 박지훈과 함께할 뉴스 인사이다. 더 깊고 더 편하게 여러분과 만나겠습니다. 여러분 아침을 책임지겠습니다. 네, 바쁜 아침에 뉴스가 쏟아집니다만 그 중에서 꼭 알아야 될 이야기들을 저희가 엄선했습니다. 이진아 뉴스토마토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집권 여당의 압도적 패배인데요. 22대 국회에 입성하기로 확정지은 인물들 중 특히 이제 여당 인사들이 네. 국정의 변화를 요구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어제 동작을을 재탈환한 중진 나경원 의원이 그동안 국정기조에 대해 당정 관계가 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됐는지 국민 눈높이에서 냉정하게 살펴 주저함 없이 고쳐야 한다라고 말을 했고요. 또 성남 분당 갑의 안철수 의원도 국민께서 이만하면 됐다 하실 때까지 정부 여당의 국정기조 대전환과 낮은 자세로 혁신해 나갈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홍준표 대구시장은 정부와 당의 지도부를 향해 이번 선거는 시작부터 잘못된 선거였다라고 지적을 했고요. 정권의 운명을 가름하는 선거인데 초짜 당대표의 선거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또 보선으로 들어온 장동혁이 있고 거기에 공관위원장이라는 사람은 정치를 모르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결국에 직격한 것인데요. 홍 시장은 그러면서 다행스러운 것은 당을 이끌 중진들이 많이 살아 돌아왔다는 것이다. 그들 중심으로 조속히 당을 정비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그중에도 홍준표 시장은 계속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저격을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선거가 끝나기 전까지는 본인 별 책임이 없다,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개표가 100% 완료되자마자 기자회견을 열어서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네, 어제 한 위원장이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뜻을 준엄하게 받아들이고 저부터 깊이 반성한다. 선거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비대위원장에서 물러난다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2월 26일 비대위원장으로 취임한 지 107일 만에 스스로 직에서 물러난 것인데요. 한 위원장의 임기는 당초 6월 25일까지였으나 야권에 192석을 내주면서 참패에 따른 책임론을 피할 수 없었던 것으로 좀 보입니다. 한 위원장은 기자회견 자리에서 기자들이
기자들이 총선 패배의 책임이 대통령실과 공동 책임이라고 보냐라고 물었더니 책임은 오로지 제게 있다라고 말했고요. 그러면서 정치를 계속 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겠냐라고 했더니 전 제가 한 약속은 지키겠다면서 사실상 정계 은퇴는 아니라는 것을 좀 시사했습니다. 네, 정계 은퇴는 뭐 본인 뜻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인기 없으면 자동으로 은퇴되는 겁니다. 네. 홍준표 시장이 한동훈 위원장을 많이 저격했는데요. 조금 있다가 홍준표 시장님은 못 나오시지만은 홍준표 시장님 성대모사가 가능한 분이 나오십니다. 조금 이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국무총리와 비서실장 등 참모들도 일제히 사퇴를 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실은 국정쇄신을 하겠다라고 밝혔네요. 네, 어제 윤 대통령은 어제 총선 결과가 발표된 오전에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을 겸허하게 받들어 국정을 쇄신하고 경제와 민생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전한 것은 아니고 이관섭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브리핑을 통해서 전한 내용인데요. 이후 한덕수 국무총리가 윤 대통령에게 구두로 사의를 표명했고 국가안보실장을 제외한 대통령실 수석 비서급 이상 참모진 전원이 또한 사의를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사실 그동안 최상병 사망 사건이나 잼버리 사태, 이태원 사망 사건 등이 있을 때도 대통령실이 이렇게 대거 사의를 표한 적은 없었는데요. 그런데 총선에서 패배하고 이렇게 대대적인 사퇴를 하는 것이 맞냐 이런 정치권의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 지휘부가 총선 패배 직후에 일괄 사의를 표명하는 것은 좀 이례적이라고 좀 표현을 하게 됐는데요. 그동안 사실 윤 대통령은 참모진 개편이나 개각 요구에 대해서는 좀 의사가 없다라는 표현을 했었는데 오늘 중앙일보 단독 기사가 오전에 나왔는데요.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여권 고위 관계자는 한 총리가 사의를 밝히고 윤 대통령이 이를 언론에 공개하는 것을 허락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한 총리를 교체하는 쪽으로 결심을 한 것이라고 이제 전한 것인데요. 그러면서 익명의 여권 관계자는 새 국무총리는 협치를 상징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야당이 수용할 수 있는 인사를 지명해야 한다면서 뭐 김부겸 전 총리까지 언급했다고 합니다. 또 이제 국회 부회장을 지낸 이주영 전 새누리당 의원도 거론됐다고 하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국무총리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이틀간 청문회 후에 국회 동의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192석의 야당의 동의를 할 수 있는 인물을 고르는 것이 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 밖에 한 총리 외에도 4-5개 부처 장관들 교체 기류도 감지된다고 합니다. 저는 이분들이 뭐 책임지고 반성하고 사퇴한다 그런 것보다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 난파선에서 먼저 도망가야겠다.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자, 대통령실의 변화와 함께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쇄신을 이야기했는데요. 야당과 대화를 할지 그 변화의 조짐이 보입니까 혹시? 네, 그 언론에서는 지금 앞다퉈 다 얘기한 게 야당과 대화를 해야 된다 이런 사설이나 뭐 기사들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들이 어제 기자들을 만났을 때 이제 기자들이 야당과 소통에 나서겠다는 거냐 이렇게 해석해도 되냐라고 물었더니 그렇게 해석해도 좋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이후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야당 지도부를 불러서 직접 개혁 과제를 설명하고 설득하는 것이 아니냐는 시각도 있지만 그 전에도 대통령의 메시지와 대통령실 관계자 메시지가 좀 다른 적이 있어서 과연 관계자의 말을 어디까지 신뢰할 수 있는지 좀 그것도 의문이기도 합니다. 영수회담을 야당이 꾸준히 요구했는데 대통령이 들은 적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들었으면 진작에 들었을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서 사실 저도 좀 그런 부분에서는 과연 들었으면 진작 들었을 것인데 왜 아직까지 하지 않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글쎄 할까요? 네, 이런 의문이 듭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이 버스 떠난 뒤에 손들기예요. 총선에서 지고 나니까 교육지책을 억지로 한번 하겠다는 건데 신뢰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총선에서 범야권이 129석으로 압승을 했는데요. 대부분이 용산에 대한 윤석열 정부에 대한 저격수들입니다. 이후 야당의 행보가 어떻게 될까요? 네, 일단 총선에서 가장 큰 승리를 거둔 것은 더불어민주당인데요. 일부 아쉽게 선거에서 패배한 후보들도 있기 때문에 어제 이 대표는 겸손한 태도를 보이면서 총선에서 패배한 후보들을 위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을 승리가 아닌 국민의 위대한 승리라면서 승리나 당선의 기쁨을 즐길 정도로 현재 상황이 녹록하지 않고 낮고 겸손한 자세로 주권자의 목소리를 귀
겠다라면서 당면한 민생 문제 해결에 적극 앞장서겠다라고 했고요. 또 민주당 이해찬 상임 공동 선대위원장은 지난번에 이제 180석을 줬는데 그동안 뭐 했느냐 이런 소리가 많이 나왔는데 이번에는 처음부터 당이 단결해서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는 오히려 더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쇠빙선처럼 몰아붙이겠다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어제는 서초동의 검찰청을 찾아가지고 김건희 여사를 즉각 소환해서 조사하라고 검찰을 압박했다죠. 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어제 대검 앞에서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즉각 소환해 조사하라. 검찰에 대한 국민의 명령이자 마지막 경고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또 조 대표는 검찰을 향해 김건희 여사와 모친 최은순 씨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및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등에 대한 것을 좀 신속히 규명할 것을 요구한 것인데요. 총선이 끝나자마자 강한 어조를 보이면서 총선 때 이제 전에도 이제 말했던 것처럼 쇠빙선 같은 추진력을 좀 보여준 셈입니다. 그러면서 조 대표는 총선 결과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 목표를 달성을 했지만 일희일비하지 않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어렵게 당선이 됐습니다. 대통령실을 향해서 아주 강한 느낌의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네, 어제 이 대표는 SBS 라디오에 출연해서 다음 대선에 나가냐는 질문을 받고서는 다음 대선이 몇 년 남았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사회자가 3년 남았다라고 했더니 확실하냐 이렇게 되물었는데요. 결국에 이제 사회자는 굉장히 도발적인 얘기다. 이건 탄핵을 가리키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자 이후에 개혁신당 선거대책위원회 해단식이 끝나고 나서 대통령 임기 단축 시사 발언에 대해서 묻자 이제 탄핵을 언급한 건 아니다라면서 좀 진화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대표는 2016년 총선을 계기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조기에 물러났다면서 윤 대통령을 향해 총선 결과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줬으면 좋겠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탄핵 이야기를 꺼내는 것에 대해서 정치인들이나 언론이 굉장히 두렵게 생각하는데요. 헌정 질서에 탄핵이 있는 겁니다. 헌법에 탄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법률적으로 전혀 문제없는 이야기고 정치에서는 당연히 위정자가 잘못하면은 국민이 끌어내리는 거죠.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라고요. 저를 부를 때는 앞으로 탄핵 박진영이다 이렇게 부르셔도 됩니다. 네. 저는 이 자리에서 탄핵 당하는 게 아닙니다. 하야도 아니고 어차피 제가 잠시 대리였으니까. 네. 네. 박지훈 변호사님 저를 탄핵하신 게 아닙니다. 네. 자, 이 밖에 그 야권 소식 또 전해드릴게요. 심상정 의원이 결국은 실패했으니까 이제 정계 은퇴하겠다고 이야기했고요. 네. 옥중에서 출마했던 송영길 대표는 참 안타깝지만은 낙선을 했습니다. 그래도 네. 메시지를 내놨죠. 네, 어제 먼저 이제 22대 총선에서 원내 입성에 실패한 녹색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어제 정계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심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저는 21대 국회의원 남은 임기를 마지막으로 25년간 숙명으로 여기며 받든 진보 정치의 소임을 내려놓는다면서 이번 총선에서 지역구 주민의 신임을 받지 못했고 또 무엇보다 녹색정의당 자체가 이제 참패했다라고 평가를 스스로 했는데요. 진보정의당의 중심에 서온 사람으로서 책임에 통감한다고 말하면서 지지자를 향해서는 사죄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김종민 의원은 이제 한 명만 원내 입성했는데요. 이 새로운 미래는 더불어민주당과 관계 설정을 놓고 좀 내부의 입장차를 좀 보였습니다. 김 의원은 MBC 라디오에 출연해서 정권 심판을 위해서 민주당과 힘을 합치라는 압도적인 이제 민심이 있었고 그것을 이제 선거 때 하겠다고 약속을 드렸다라고 언급을 했는데 오영환 총괄 선대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국회 안에서 다른 정치 세력과 통합을 이야기하기엔 아직 때가 이르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또 옥중 출마를 한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는 야권이 연대해 윤 대통령을 탄핵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밝혔습니다. 송 대표님 참 안타까운데도 끝까지 또 이런 메시지를 내주셨네요. 응원합니다. 자, 이진아 기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생방송 댓글 참여 계속 부탁드리고요. 저는 잠시 후에 대담한 대담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지난주부터 저희가 이제 예고편 비슷하게 안내해 드렸는데요. 박지훈 변호사가 다음 주부터 뉴스인사이다 이 프로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박지훈 변호사 모시고요. 각오의 말씀 뭐 이런 것도 좀 들어보고요. 그 과정에서 아시겠지만은 YTN에서 잘렸습니다. 그런 일들에 대해서도 한번 여쭤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준입니다. 네. 일단 뭐 총선에 관심 많으셨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총선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그리고 또 혹시 본인이 가장 관심 있게 본 지역구 있으세요? 저는 사실 총선 결과가 뭐 여론조사 같은 게 많이 나왔기 때문에 뭐 비슷하게 이제 보기는 했었는데 이제 좀 눈에 띄었던 부분이 아마 지지자들, 특히 민주당이나 또 진보 진영에서는 출구조사 결과하고 또 개표 결과하고 만세 불렀죠. 예, 좀 달라서 아마 그런 부분들이 아마 실망으로 좀 됐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렇지만 결과론적으로는 야권이 192석입니다. 상당히 하여튼 집권 여당이 이렇게 참패한 상황이 되는 경우는 뭐 제가 알기로는 헌정사상 거의 처음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결국 윤석열 정부는 시작부터 끝까지 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끌어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중요한 총선 결과였다고 생각이 들고 지역구 같은 경우 제가 좀 눈여겨봤던 경우는 수원 정의죠. 김준혁 이제 당선자가 됐는데 이수정 후보하고 정말 끝까지 벗습니다. 네. 왔다 갔다 엎치락뒤치락 했고 아마 가장 주목받던 후보 두 사람이었는데 뭐 결과론적으로는 이제 김준혁 후보가 당선이 됐는데 뭐 둘 다 아마 좀 비슷한 어떤 어려움 아니면 그런 게 빠졌던 것 같아요. 뭐 이른바 막말 뭐 네. 그런 것들 때문에 누가 될지 봤는데 결국은 김준혁 후보가 당선이 됐네요. 개인적으로 김준혁 교수하고 친분도 있으시죠? 예, 알긴 알죠. 예. 네. 그래서 사실 그 과정에서 뭐 여러 가지 이제 막말이라든지 이제 그 부분이 뭐 공감되는 부분도 있지만 저는 좀 공감이 안 되는 게 더 많았었거든요. 내용상으로는 공감이 되지만은 표현의 강도라든가 네. 방식은 네. 아주 반대죠. 그렇죠. 내용상은 괜찮지만 네. 그 방식에 대해서 또 한편으로도 유튜브이기 때문에 유튜브에서 사실 그런 또 고민도 아마 될 겁니다. 앞으로 정치를 하려는 분이라든지 정치를 하고 있는 또 여기도 유튜브 방송이기 때문에 유튜브에서 어느 정도 표현을 하는 게 맞는지 막 그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니 뭐 지금 저희는 이제 유튜브를 하지만 이게 시사 교양 프로로 네. 취급이 되지 않습니까? 보도 거의 뉴스 보도에 비슷한데 보도죠, 여기는. 그 김용민 TV라는 데는 사실 예능을 지향하는 살짝 뭐 B급 문화 네. 뭐 이런 감성으로서 진행하는 건데 그러면은 그런 예능을 아예 못 하게 돼 버리잖아요. 그런 것까지 막 조심해야 되는. 저를 돌이켜 보더라고요. 저도 네. 사실은 뭐 뉴스 시사 프로그램도 있고 또 예능에 가까운 그런 프로그램도 네. 여러 번 출연을 하는데 그게 입맛에 맞게 이렇게 네, 네. 발언을 하는 거거든요. 네, 네. 뉴스 와가지고 막 까불지는 못하는 거고 그렇죠. 네. 좀 까불어도 되는 데는 까불 수도 있는 건데 네. 그런 것까지 또 이렇게 나중에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좀 그 부분은 조금 신경이 쓰입니다. 뭐 출마하시려고? 출마하려는 게 아니고 하여튼 보면서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저는 생각보다 그런 표현 아예 없습니다. 재미가 없어서 그래요. 재밌게 할 수 있는데 재미가 없어서 그래요. 재밌게 할 수 있는데 그걸 자제하고 참는 거지. 예, 알고 혹시나 있습니다. 실수할까 봐. 예. 혹시나 정치해야 되니까 또. 저를 저격하시고 싶으신 분들 있으면은 저의 과거 방송 영상 한번 다음 찾아보십시오. 절대 욕설을 쓴다거나 성적 표현 없습니다. 뭐 알고 있습니다. 예. 네. 알고 있는데. 그래서 재미없습니다. 정치도 해야 되니까 네. 앞으로. 예. 자, 우리 박지훈 변호사는 저랑 우리 같은 이제 대구 네. 출신인데 네. 이번에 보면은 대구나 PK는 그래도 참 변화하기 힘들었나 봐요. 어떻게 보셨어요? TK 지역은 사실은 뭐 여론조사나 결과가 뭐 큰 차이가 없었는데 아마 눈에 띄었던 거는 아마 PK 부울경 지역이 아니었나 생각이 드는데 아마 이거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투표 그 율이나 아니면 결과를 보면 예전보다는 좀 더 민주당 쪽이 더 많이 받았어요. 그렇죠. 득표율은 높은데. 득표율을 따져보면 45, 40 뭐 이렇게 넘어가는 데 많거든요. 결과론적으로는 부산은 한 석 딱 됐습니다. 그렇지만 많이 올라갔던 게 아마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보수 집결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마지막에 보수 집계란 거 위험. 같죠. 그러니까 이거 200석이라는 이게 사실은 200석이라는 게 상징적 숫자거든요. 200석을 뭐 받는다 해가지고 200석 이상 받는다 해가지고 개헌이고 뭐 탄핵이고 뭐 국회의원 제명이고 바로 할 수 없습니다. 요건이 맞아야 가능한 거거든요. 특히 탄핵이라는 게 쉽지가 않아요. 말은 그렇지만 국회의원 200명 있다 해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그런 것에 불구하고 보수 진영에도 200석을 심각하게 보고 혹시나 상대가 아니면 민주당에서 야당에서 200석 갈까 그 두려움이 결집이 돼가지고 아마 부산이나 뭐 부울경 지역에서는 오히려 결집된 게 이런 결과로 나타난 게 아닌가 그렇게도 보입니다. 네. 어쨌든 뭐 여당을 심판한 겁니다. 심판한 거 이게 심각한 건데 사실 저는 처음에 조금 놀랐던 게 뭐 저도 마음이 좀 그럴 것 같아요. 출구조사 때문에 좀 그런 거지만 결과로 봤을 때는 192 상당히 이거는 큰일 난 거거든요. 네. 정권을 운영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3년이 남았습니다.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네. 그것도 계속 이 집권 초반에는 총선이 중간에 있기 때문에 총선에서 바꾼다고 생각하고 거부권이든 뭐든 행사를 했는데 뭐 포기한 게 아니라면 사실은 거부권을 이제 앞으로 할 수도 없을 뿐더러 협치를 또 해야 되는 상황인데 안 하면 여당 내부에서 분화도 가능한 상황이거든요. 네. 여당 내부에서 가만히 있지 않을 가능성도 당연하죠. 있어요. 네. 그리고 지금 여당 또 문제가 뭐냐면 총선이라는 걸 두고 말을 좀 들은 측면도 있어요. 대통령실하고 맞췄던 부분도 있는데 이제 더 이상 대통령실 볼 거 없습니다. 자기들이 더 오래 있어요. 대통령실보다. 윤석열 치하에서 공천을 받을 일이 아무 없죠, 일이 이제. 없어요. 4년이고 거기는 3년 남았거든요. 1년간 더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당 내에서 분화가 전 더 눈에 띄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지금 당선된 사람들은 걱정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특히 수도권의 당선자들은 어쩌면 이 상황에서 자기 힘으로 된 거거든요. 그렇죠. 뭐가 두렵습니까? 수도권 윤석열 당선자들. 대통령의 방해 속에서 당선된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네. 그런 사람들이 아마 자기 목소리는 이렇게 분명하고요. 오히려 야당보다는 여당 내에서 분화 상황이라든지 이게 더 눈에 띌 겁니다. 네. 제 예상컨대. 이쯤에서 제가 예고드렸던 네. 분화의 최초 이 시발점일 수도 있습니다. 네. 늘 분화되려고 준비하셨던 분 홍준표 대구시장의 목소리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날 찾지 마세요. 저 홍준표입니다. 저희 이 정도를 예상했고요. 한동훈 그러면 안 됩니다. 비슷합니까? 아, 오늘 잘 안 되네. 오늘 조금 모자라는데 아침이라서. 아침에는 역시 좀 모자라는 거죠. 또 네, 우리 네. 고등학교 선배이기도 하고 고등학교 선배입니다. 홍준표 우리 네. 시장이 고등학교 선배이기도 하고 항상 뭐 이렇게 뭐가 있으면 제일 먼저 목소리를 내기도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이렇게 본인 목소리 내 가지고 뭔가 보여주고 싶은 게 있는 것도 네. 이번에 선거 결과 아마 여권에서 가장 강하게 가장 빨리 목소리를 아마 홍준표 시장이 낸 것 속으로 제일 같습니다. 즐거워하는 분인 것 같아요. 그 핵심은 그거예요. 처음부터 네. 이래 됐다. 한동훈으로 끌 수 없었다. 끌어갈 수 없었다. 그 얘기를 아마 제일 먼저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홍준표 시장이 유시민 장관과의 백분 토론에서 했던 그 진심 어린 뉘앙스가 생각이 납니다. 네. 이 정권이 잘할 턱이 없다.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그거가 총선할 때, 뭐 저는 사실은 중간에 한동훈 위원장이나 이거 끌어가는 방식에 따라서도 지금은 108석으로 묶였는데 좀 더 할 수 있었던 여지를 자른 것 같거든요. 아마 그 네. 얘기를 아마 홍준표 시장이 아마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여당이 무슨 야당을 심판합니까? 이재명 대표나 조국 심판한다고 해서 경제가 나아지고 민생이 나아지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여당은 책임지는 겁니다. 본인들이 정책을 내놓거든요. 그렇죠. 네. 그걸 못했다는 게 아마 실패 요인이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자, 개인적인 이야기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얼마 전까지 진행하던 그 라디오에서 갑자기 하차 통보를 받았는데요. 네. 진짜 전혀 몰랐습니까? 몰랐습니다. 와. 예상은 했어요. 뭐 언젠가는 그만두겠지 생각을 하고 있었고, 왜냐하면 YTN의 이제 경영진도 바뀌었고, 뭐 제가 사실은 뭐 이게 방심이 여론 선거 방심에 좀 저희 프로가 많이 좀 올라가 있고, 지적을 예, 했군요. 네. 그런 것 때문에 그 앞으로들이 다 뭐 신장식 변호사 뉴스 하이킥 하차하고, 뭐 김어준, 주진우, 뭐 문제됐던 방송국이 거의 방송이 다 없어졌습니다. 네. 남아 있는 게 몇 개 없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게 운명이 다 돼 가는구나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전날에 통보를 받아서 그거 좀 놀랐습니다. 네. 내일까지입니다. 이렇게 전화가 왔더라고요. 뭐 물론 이제 저희도 언젠가는 잘릴 것이다. 잘리죠. 이거 뭐 언젠가는 계속 잘릴 평생 것이다. 합니까? 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 놀란 거는 하루 만에 잘린 것과 네. 그다음에 그 후임자가 야, 이분은 극우 유튜버를 진행하시던 분인데 이건 해도 너무하지 않느냐. 이게 사실 하차의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그것도 그 하차 이유를 저는 사실은 신문을 통해서 봤어요. 아침에 이제
끝나는 날 이렇게 아침에 방송을 하면서 이제 신문을 봤는데 신문에 제 하차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네. 빨리 아는 건데 더 문제는 후임자가 벌써 신문에 나왔더라고요. 아침에 방송을 하고 있는데 7시 30분쯤에 후임자가. 근데 너무 놀랐던 게 하차 이유가 아주 편파적이고 네. 공정성이 상실됐다. 그것 때문에 이제 뭐 하차가 된다는데 뭐 제가 솔직히 정권에 엄청 편들고 이건 없었어요. 그렇죠.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민주당이나 야권을 뭐 그렇게 좀 편 들었나요? 몰라요. 뭐 유도한 측면이 있을 수 유도 있습니다. 안 합니다. 유도 뭐 예. 유도를 말합니까? 유도탄을 쐈지 직격탄을 쏘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이 문제는 다음 이제 후임 진행자가 아주 뭐 이렇게 새누리당으로 출마한 적도 있고 거기다가 이제 뭐 아주 거대 유튜버예요. 100만 이상의 유튜버인데 아주 그 유명한 보수 유튜버가 이제 하는 걸 보면서 뭐 개인적으로 제가 친분이 있어요. 배승희 변호사. 그걸 보면서 야, 이게 논리가 맞나? 이거 좀 이상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죠. 저는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요. 박변을 자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 후임자, 진행자를 어딘가에 넣어줘야 되는 힘 있는 사람이 있지 않나라는 저는 의심까지 했어요. 그 힘 있는 사람이 그분이 하던 보수 유튜버를 즐겨보시면서 네. 야, 내 마음에 속 드는구나. 이분을 공중파에까지 집어넣어야 되겠다라는 의지가 반영되지 않았나. 저는 그런 의심도 해봤어요. 왜냐하면 그게 벌써 딱 진행되는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저도 좀 그런 부분을 생각을 했던 부분인데 놀라운 거는 뭐냐면 배승희 변호사를 뭐 넣고 싶은 것도 있겠지만 또 저를 빨리 제거를 해가지고 총선 전이었거든요. 그 제가 이제 그만둘 무렵이 이게 총선에 큰 영향을 끼칠 거라고 생각하고 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 며칠 상간에 근데 착각 같긴 해요. 오히려 자르는 것이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왜 그렇게 급하게 좀 했는가. 저라면 뭐 제가 만약 그 배승희 변호사를 쓰고 싶다면 자연스럽게 총선 끝나면서 잠깐 텀을 두고 그렇게 하면 뭐 누가 표도 안 납니다. 네. 왜 이렇게 무리하게 좀 하는가. 뭐 그래가지고 YTN 노조에서도 지금 난리가 났었고 하여튼 오히려 그게 더 뉴스가 됐었거든요. 네, 네. 그런 부분들은 사실 보면 좀 어설프다 이 생각도 듭니다. 혹시나 저기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서 네. 9시 뉴스 진행할래 이런 이야기 들으면 어떡할 어디야 혹시 생각입니다. MBC요? 어디? 공중파에 9시 뉴스 진행 이런 거 들어올 수도 있을까요? 그래서 사투리가 아직까지 좀 남아 있어가지고 가능한지 모르겠네요. 아니 뭐 요즘 뭐 그게 어떻습니까? 이게 지방화 시대 저는 다 다양하시는데 고쳤다고 생각하는데 네네. 조금 들리나 봐요 그렇게. 사투리 거의 없습니다. 완벽한 서울 말이십니다. 네. 박진영 우리 진행자도 지금 제가 듣기로는 거의 표준말 쓰셔서 그렇죠. 예, 우리가 표준 말이죠. 같이 이제 대구 쪽인데 네네. 어색하긴 합니다. 예. 네. 뭐 만약에 뭐 그걸 맡겨주면 하긴 하는데 뭐 그럴 일은 없을 것 같긴 합니다. 예. 네. 자,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서 그런 논란에 한번 휩싸여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야기하다 보니까 네. TBS 서울교통방송에서 했던 짤짤이 쇼가 생각나는데 네. 그때도 사실 약간의 외압이 있어서 잘린 거죠. 굉장히 재밌었거든요. 그 프로그램이. 약간의 외압이 아니고 돈이 없어서 못 만들었습니다. 돈이 없어서 뭐. 사실은 뭐 이제 TBS가 지금 상황이 좀 많이 안 좋은 상황이에요. TBS가 지금 언제 끝나도 지금 그 이상하지 않을 만큼 급여 지급 자체도 안 되고 있고 그래서 상당히 위기 상황인데 뭐 그때 당시에도 저희도 돈 없어도 좋다 일단 아니, 하자. 근데 그 프로그램은 이른바 매출이 좋았잖아요. 광고도 잘 들어오고 인기가 많아서. 그렇죠. 그래서 그 매출로 1년 더 할 수도 있었어요 사실은.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불가능한 상황이 돼서 못했는데 이거 뭐 저는 좀 그래요. 뭐 정치적으로 이렇게 살짝 바뀔 수는 있다 이렇게 보지만 구성원들한테 이게 피해를 끼치는 거는 이거는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언론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의 밥벌이나 직업을 뺏어버리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지금 TBS는 상당히 심각하고 뭐 YTN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뭐 진행자들 다 바꾸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그 정도가 너무 좀 심한 것 같습니다. 네. 뭐 그럴 수는 있어요. 뭐 정권을 이제 잡았으니까 우리한테 좀 비슷한 아니면 최소한 우리를 덜 비판하는 쪽으로 좀 생각할 수는 있지만 그 정도를 지나치게 했을 때는 결국은 되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박변이나 이제 저나 이제 대구 사람인데 보통 우리가 이제 염치가 있어야 된다. 네. 경우에 어긋나면 안 된다. 그렇죠. 이게 사실 보수적인 분들도 기본적인 태도인데 이 정권은 그런 부분조차도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걸 지켜야 돼요. 보수 정당이 이제 보수들이 어떻게 되냐면
원칙을 지키면서 해가야 되거든요. 네. 원칙을 뒤집어 버리면 보수가 아니라고 봐야죠. 네. 그 이번 선거 과정에도 뭐 바이든 날리면부터 해서 입틀막 정권, 그렇죠. 이 황장무 수석의 발언도 그렇고 이런 것들도 정권 심판하는데 영향을 많이 미쳤겠죠. 우리 총선이 이제 108석으로 이제 딱 줄어들었잖아요, 여당이. 모든 게 이런 게 영향이 됐겠지만 저는 결과론적으로는 사실은 이런 언론 탄압 지형 부분, 뭐 날리면부터 해가지고 입틀막, 파틀막 뭐 끝까지 그게 쭉 연결돼 있었거든요. 만약 없었던 일인데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대파나 이런 거 뭐 아니면 이런 거 했으면 그냥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났을 건데 기조가 계속 그러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그게 상징성이 부여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다 기억날 겁니다. 파들고 막 가고 뭐 파틀 막 그러고 입틀 막 그걸 또 그러고. 막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 때문에 막으니까 더 이슈가 되는 거죠. 결국은 총선 결과는 이 언론 어떤 탄압으로 표현하겠습니다. 그 부분도 반영이 됐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YTN에서 하차 후에, 하차가 아니죠. 잘린 후에 많은 곳에서 이제 러브콜이 있었을 텐데요. 그 중에서 콕 찍어서 이 뉴스토마토 뉴스인 사이다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사실은 뭐 보도가 좀 되는 바람에 전화가 많이 오긴 했습니다. 네. 고마워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만약에 하차를 했으면 보도가 안 됐을 것 같은데 이게 갑자기 이렇게 급작스레 하차하는 바람에 이게 보도가 많이 돼서 뭐 그만뒀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데가 있었는데 사실은 이 뉴스 토마토는 예전에 같이 제가 몇 번 나왔었어요. 아, 노영희 변호사 진행할 노영희 때. 변호사 전에 이제 나왔었고 그때 아마 이게 제 기억이 맞는지 정확하진 않는데 유튜브로 하는 가장 좀 빨리 이게 시작했던 이게 신문사. 아,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항상 제가 눈여겨보던 미디어 토마토나 네. 뉴스 토마토 제 전화기에 토마토 기자가 제일 많아요. 아, 그렇습니까? 예, 신기하게. 그때부터 이제 그 인연이 있어서 아마 좀 인연에 좀 감사함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노영희 변호사도 마찬가지고 또 제목이 좋아요. 뉴스인 사이다 계속 할지 뉴스인 콜라로 할지 모르겠지만 그 뉴스킹 할 때도 저 킹이라는 게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네네네. 했는데 아, 킹은 박지훈 변호사한테 올린 것 같아요. 사실 이 사이다는 노영희 변호사한테 노영희 좀 올리는 것 변호사가 같아요. 원래 사이다 같은데 네. 하여튼 제목도 마음에 들고 그래서 흔쾌히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제가 이거 계속 혹시나 진행했으면 뉴스인 탄핵으로 하려고. 아유, 그럼 재미가 없죠. 그렇습니까?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자, 뉴스인 사이다 이 새 진행자로서 뭐 각오라든가 앞으로 이렇게 운영하겠다. 뭐 아직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보다는 좀 더 친근감 있게 많은 분들이 좀 더 보고 또 즐길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요. 또 봤을 때 좀 신나고 재미있을 만한 어떤 얘기들을 더 많이 준비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좀 올 수 있도록 그런 여건들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냥 내가 재미없었다는 이야기. 아니요. 근데 제가 노벨이 재미없었다고 계속 합시다. 봤어요. 노영희 변호사는 시원했었는데 네네. 우리 박진영 교수님은 네. 제 느낌이 딴 데도 방송을 많이 하지만 네. 좀 착하세요. 아, 착하다. 어떤 의미냐면 또 사실은 또 유튜브하고 경계선이긴 한데 네. 어차피 또 정치도 하셔야 되니까 네. 엄청 시원하진 않잖아요, 사실은. 엄청 시원하진 않다. 네. 아, 촛불 집회에서 만나겠습니다. 아유, 거기서야 뭐 하든지 말든지 방송에서는 좀 네. 이렇게 뭔가 딱 그거 막힌 느낌이 좀 아, 있어가지고 그렇습니까? 제 개인적으로 이게 한 번 더 터뜨려줘야 되는데 참는 그런 걸 제가 봤거든요. 아, 그럼 뭐냐 사실 참는 게 아니고 기술 부족. 아니에요, 솔직히 참는 게. 말씀드려가지고. 네. 그래서 사이다는 아니다. 아, 알겠습니다. 저는 폭탄으로 가겠습니다. 네. 네. 자,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요, 10분 일찍 시작합니다. 10분 일찍 뉴스인 사이다 박지훈 변호사를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유, 뭐 꽃다발도 준다고 하네요. 네, 박지훈 변호사 감사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미 제가 아니잖아. 아, 나 날로 주는 거예요? 이게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잘 가라 이건데. 씨. 네, 감사합니다. 박지훈 변호사님. 예, 다음 주 월요일 날 7시 20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시 후에 저희는 최강 디펜스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최강 디펜스에는 김종대 전 의원과 조상호 변호사님 나오십니다.
네, 금요일마다 외교 안보 상황과 그리고 국내 정치를 깊이 있게 들어가는 시간입니다. 김종대 전 의원님과 오늘은 또 특별히 조상호 변호사까지 모셨습니다. 최강 디펜스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22대 총선이 마무리가 됐는데요. 사실 우리 조상호 변호사는 참 안타깝기도 합니다. 좀 너무 애석하게, 근소하게 좀 밀리셨어. 회복하셨나요? 예, 뭐 제가 뭐 명함 내밀 자리는 아니고요. 이미 본선까지 끝났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선 탈락한 사람이 얘기할 건 아니죠. 꼭 보궐선거 있어요. 네. 예. 윤석열 정권이 참. 자, 두 분은 이번 총선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명장면이 있었다. 네. 또는 이게 나에게 봤을 때는 결정적 장면이다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세요? 글쎄, 저야 뭐 제 전문 분야라서 그런지 몰라도 이종섭 대사 파동이 가장 강렬했다고 봅니다. 그런 어떤 그 대사 임명에서 해임에 이르기까지 열흘 남짓되는 이 기간이 어떤 그 거대한 민심의 물줄기를 돌려 세우는 게 가장 확연하고 선명하게 드러난 시기였고, 그 이후에 나타난 의대 정원이나 대파 논란은 이제 관내다가 못질하는 네, 거라면 관으로 집어쳐는 거는 역시 이종섭 대사 논란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네. 특히 공항에서 막 잡으러 가고 들어오는 거 잡으러 가고, 그래서 얼마나 급했으면 개구멍으로 나갔다가 저렇게 들어올까. 그러다가 이제 저 대사직에서 물러나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우리 할 일 다 했다. 그렇죠. 다 해결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국민들이 이제 씩 웃죠. 그때부터는. 그때 표심이 이제 확실히 그냥 등을 돌려버리는 게 가장 확연했다. 이종섭 대사도 생각나고 대파도 생각나고 네. 뭐 의대 관련 담화문도 생각나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뭐냐면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하고 사실상 싱크로율이 가장 높은 어떤 장관이에요. 그런데 이제 여당의 비대위원장으로 오면서 물론 이제 나이 차이도 꽤 나고 이미지도 좀 다르잖아요. 한 분은 좀 약간 품이 넉넉하고 또 한 분은 좀 말랐고 또 한 분은 굉장히 좀 리더십이 굉장히 카리스마형 리더십으로 확 누르는 스타일인 것처럼 보이는 반면에 약간 또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강남 MG 스타일 약간 이런 걸로 해가지고 둘이 차별화를 시도했죠. 해서 처음에는 좀 먹히는 듯 했어요. 먹히는 듯 하다가 사실은 김건희 여사 특권 관련해 가지고 이제 한번 질렀다가 이른바 김경률 비대위원이 한번 질렀다가 그 건 관련해서 그 차별화에 실패하고 90도 인사하는 그 장면. 그 이후로 한동훈 비대위원장 역시 그냥 윤석열 대통령의 아바타구나. 이런 게 다시 국민들한테 인식이 되면서 그렇지 생각해 보니까 이 정권의 공동 책임자지. 이런 걸로 갑자기 이제 급격하게 그 이미지 세탁이 실패한 거죠. 그러니까 약간 용산과의 거리두기가 실패해지고 결국에는 용산 뜻대로 여당은 역시 움직이는구나. 여당은 그냥 용산의 꼭두각시구나. 용산 출장소구나. 이런 인식이 국민들한테 다시 생기면서 이제 정부 실패에 대한 책임론을 여당이 같이 뒤집어 쓴 거죠. 네. 조상호 변호사 말씀은 이거네요. 서천 화재 현장에서 맞습니다. 90도 인사.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폴더 인사했을 때 네. 그때 선거는 끝났다. 끝났죠. 예. 둘이 알고 보면 쌍생하다. 그렇죠. 이미지 세탁 안 된다. 네. 네, 둘이 분리가 안 국민들이 되는 거죠. 본질을 다시 알았다. 네, 그렇군요. 자, 어쨌든 뭐 정부 심판론으로 끝났다고 봐야 되는데요. 민주당 압승입니다. 범야권의 압승, 그 다음에 여당의 역대적인 참패인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뭐 이 성적의 배경 그리고 이 총선의 의미를 규정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글쎄 좀 언론에서 얘기 안 하는 부분이 아직 남아 있다고 저는 보여지는데, 뭐 심판 좋습니다. 또 그 여러 가지 정부의 무도함, 무능력, 불통 다 좋아요. 뭐 이런 것들은 다 설명 가능한 영역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도 심판론은 많았어요. 네. 근데 이렇게 압도적인 표 쏠림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심판 바람이 거셌다는 것도 있지만은 이젠 투표 행태에 중요한 변화가 나타났는데 한국 정치에 이제 완충지대가 없어진 선거예요. 그러니까 영남, 호남 여기는 이제 지역 그 성향이 워낙 강하니까 제외해야 됩니다. 근데 나머지 지역이 거의 다 어떤 한쪽으로 완전히 쏠릴 수 있다는 거예요. 총천까지. 네. 네. 이게 우리가 보는 새로운 현상인데 앞으로 두고 보십시오. 이거 뭐
23대, 24대 선거 때도 유사한 상황이 벌어지면 이제 200석 정당이 출연하는 현상이 이제는 앞으로 일반화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 역으로 거예요. 그러면 민주당 계열 정당이 집권해서 잘못하면 아니, 이런 똑같은 심판을 거죠. 받을 수도 똑같은 있다는 거예요. 거네요. 네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과거에는 성별, 계층별 또는 어떤 그 사회적 지위와 성향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분화되는 게 있었는데 지금은 싸그리다 그냥 저기 하나의 어떤 그 쏠림으로 갈 수도 있는 이런 가능성이 강화된 거거든요. 네. 이거는 이제 새로운 뉴 미디어와 함께 중앙 지방이 차이가 없어요. 옛날엔 중앙에서 뉴스가 터지면 지방에서 민심이 영향을 받는데 며칠은 걸렸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지방이 더 빨라요. 오히려 뭐 낙동강 벨트다. 충청도 이번에 싹쓸이 하는 거 보십시오. 이렇게 금강 보면 벨트라고 우리가 충청권도 이름 지어줘야 돼요. 금강 벨트. 네. 예, 뭐 청주의 무심천 벨트. 무심천 벨트. 그런데 이게 제가 저기 보니까 이렇게 그 동시에 시차 없이 네. 이렇게 쏠릴 수 있다는 건 제 저기 선거를 바라본 경험은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중간에 완충지대 없이 훅 가고 훅 넘어올 수 있는 이런 어떤 그 뉴스 새로운 소비 행태와 유권자 그 저 심리가 이제는 작동하기 시작해가지고 이번 선거로 끝이 아니라 앞으로도 뭐 190석, 200석 나오는 선거가 계속 발생할 수 있다는 거.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이건 과거의 진보 보수의 어떤 정권 시판과도 결이 다릅니다. 물론 워낙 무능하고 워낙 좀 저기 폭주하는 정권이라서 그런 측면도 있겠습니다만은 항상 보면은 급류가 있으면 역류도 있게 마련이고 여러 가지 좀 섞이게 되는데 이번 같은 경우를 보면은 거의 무언가 좀 이전의 투표 형태와 분명히 다르다. 이게 바로 한국 사회의 어떤 여론의 완충지대가 사라지고 있다는 징후로. 한편으로 보면 정치적 역동성이 커진 거 아닌가요? 역동성이 커졌지만은 크게 보면은 이제 어떤 정치의 다양성을 구축하는 이 생태계를 좀 다양화하는 이런 측면에서는 한번 좀 이건 문제 의식을 가질 부분도 있습니다. 네, 역동성이 커졌다는 것은 사실 한편으로 보면 불안정성이 커졌다는 것과 같이 이제 일맥상통할 수도 민심이 아주 있습니다. 뚜렷해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역동성이 커졌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 김종대 전 의원님께서 약간 이제 주저하시는 게 어떤 느낌인지를 알겠어요. 뭐냐면 역동성이 커지면 다양성도 커지는 게 일반적인데 역동적이면서 획일화되는 거죠. 여론이 한쪽으로 쏠림 현상이 탁탁 드러나는. 근데 이거는 소선거구제 하에서 지금 우리 6공화국 헌법이 갖고 있는 본질적 한계라고 봐요. 그래서 이런 한계가 극에 달했을 때가 이제 또 어느 한쪽이 200석을 하는 때인데요. 그러면 이제 개헌 얘기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개헌으로 비례율을 좀 더 높이는 거. 왜냐하면 지금 이번에도 얘기가 나오는 게 뭐 중앙일보에서도 기사를 썼던데 국민의힘이 전체 그 득표의 45% 가까이를 얻었어요. 근데 의석은 그 3분의 1밖에 못 얻어, 3분의 1 조금 넘긴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비례율이 충족되지 않는 거. 그리고 또 예를 들면 소수정당을 지금은 이제 3% 룰로 다 쳐냈는데 3% 룰이 적정하냐에 대한 또 논의가 나올 수도 있고 아니, 여러 가지 얘기들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비례표가 거의 10%가 사표가 됐죠. 10% 정도가 사표가 됐습니다. 비례 정당이 또 워낙 많기도 했고. 근데 물론 그래요. 그러니까 3% 룰은 적정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어찌됐든 이게 이제 나중에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조율하는 이제 새로운 정치 체제를 좀 만들어야 된다.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국민적 컨센서스가 모이면 할 수 있는데 그래도 한 가지 좀 주목할 거는 국민들이 이제는 어떤 정당에 대한 막연한 그 어떻게 동질감보다는 정권을 맡겼는데 못하면 심판하겠다. 요거는 확실해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느 정당이든 일을 맡겨보는데 맡겼는데 시원찮고 정말 뭐 예를 들면 독주하고 그다음에 굉장히 뭐 예를 들면 권력을 사유화하고 이런 부분들이 탁탁 보인다거나 국민들이 정말 먹고 사는 중요한 민생에 관한 문제들을 외면하거나 도외시하거나 지지층을 배신하는 정치를 하면 그대로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냥 굉장히 그 심판의 그 정서 텀이 짧아졌어요, 기간이. 그래서 그런 부분 왜냐하면 지난 지방선거가 우리 서울에서 민주당이 전체 25개 중에 8개밖에 못했습니다. 네. 그리고 경기도 마찬가지로 3분의 1을 국민의힘이 했어요. 근데 불과 2년 만에 선거에서 수도권을 거의 싹쓸이 했거든요, 민주당이.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심판 정서가 빨라졌다. 저는 뭐 이제 중앙일보 이야기는 소잃고 왜 안 간 고친다는 느낌이 드는 게
비례성을 강화했다? 그러면 또 거기에 맞춰서 또 우리 유권자들이 심판하는 방식으로 전략적 투표를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역구에서의 민주당 투표율은 49%가 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간에 심판하고자 했다면은 비례성을 높였더라면은 그때는 국민의힘의 비례대표 투표를 저렇게 많이 주지 않고 또 군소정당들에게 주지 않고 전략적으로 또 몰아주는 일이 있었을 거다. 그럴 수 그런 있죠. 생각이 들어요. 결국은 이거는 제도의 문제보다 여권이 얼마나 더 잘못했느냐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제도의 문제도 일부 있긴 있습니다. 사실은 이번에 연동형 비례제의 절반의 성공이고, 이제 물론 심판 여론을 외친다는 데선 동일하지만은 정당이 분화된 건 사실이거든요. 특히 조국혁신당 현상입니다. 그렇게 보면은 앞으로 저야 뭐 20년간 정치 개혁을 얘기해왔던 사람으로서 어쩌면 22대부터 그 연합과 이제 연정의 정치를 꿈꿀 수 있는 우리 사회의 첫 쪽문은 열렸다. 아니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민주당 분위기는 2월에 전당원 투표로 병립제로 가야 된다는 그 분위기가 대세였단 말이죠. 이제 그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라. 아니, 근데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예, 저는 사실은 왜냐하면 지금처럼 불안전한 정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의미가 없는 사실은 왜냐하면 다 이제 위성정당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의미가 없는 연동형 비례제를 왜 지키려고 그렇게 하는지를 저는 잘 모르겠고, 근본적으로는 그 비례 의석이 적어도 의석의 3분의 1 정도가 되는 상황이어야 연동형 비례제가 의미가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어느 정당이 위성정당을 만들 때 얻을 수 있는 페널티라든가 불안정함을 극복할 정도로 의석이 배분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위성정당 출현을 막을 수가 있는데 46석이라고 하는 거는 위성정당을 만들 수밖에 없는 정도의 의석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왜 고수해야 되는지는 전 잘 모르겠어요. 자, 일단 이 논제가 이제 여기서 그만할게요. 얘기는 나중에 시간 넉넉히 잡고 합시다. 네네. 할 얘기가 제가 정말 많은 사람이에요. 결국에는 이번에 선거에서도 봤지만 양당들이 다 위성정당을 만들면서 좀 더 이야기하면 반칙인데. 그러니까 뭐냐면 연동형 비례제 취지는 그냥 몰각됐다는 거죠. 결국. 네. 아니 저는 이제 희망의 불씨는 이번 선거에서 연동형이 살려놨다. 하마터면 꺼질 뻔했던 선거였다. 이런 점도 좀 봐주셔야 돼요. 네, 아니 뭐 저기 두 분 다 말씀에 일리가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나중에 저희끼리 따로 소주잔 기울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야기를 여쭙고 싶었어요. 심판이라고 했지만은 역대급인 이유는 심판 발로 쳐서 인기가 좀 줄었으면, 대통령이 안 보였으면, 또는 극단적 표현으로 탄핵되었으면 하는 이런 길의 심리도 있었기 때문에 역대급 심판이 되지 않았느냐라는 말씀을 제가 두 분께 한번 여쭤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심판 열기가 그렇게 차곡차곡 쌓였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투표 열기로 나오는 데는 순식간에 일어났다는 거. 이런 점들이 이제 과거와 달라진 점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겠고, 이거는 말이 선거지 시민항쟁에 가까워요. 시민항쟁이었다. 예, 그러니까 옛날에는 촛불을 들고 우리가 광화문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떤 그 철옹성 같은 권력도 무너뜨렸는데 지금은 그게 투표장으로 바뀐 거예요. 대파를 들고. 그렇죠. 그러니까 촛불 대신 대파인데, 이런 어떤 그 범람하는 열기, 열정이라는 거는 과거의 투표장에서의 어떤 행태를 초월하는, 그러니까 일종의 어떤 시민 항쟁형 투표가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광장형 투표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정권에서는 전혀 예상치 못하고 당했다고 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 지금 대통령이 많이 보여서 뭐 선거에 그 영향이 있었다 그러지만 대통령 생각은 선거에 도와주려고 그런 거예요. 본인은 나오면 도움이 될 줄 알았나 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종섭 대사를 보냈다 이거예요. 호주로. 그 여당 선거 돕기 위해서 보낸 겁니다. 핵심 피의자가 여기 있는데, 그 다른 사람 다 한 자리씩 받아 있는데 혼자만 민간인이면 불안한 거거든요. 네. 시한폭탄이 있으니까 호주로 치워줬는데 그 선거 돕기 위해서 내가 한 거다 이 얘기고, 여당에서는 그게 날벼락인데 뭔 소리입니까? 이렇게 되니까 이것도 같은 선거에 대해 가지고 두 가지 관점이 계속 평행선을 긋은 거예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막상 들어와서 해임이 됐는데 이런 것들이 잘못 꼬여서 그렇지, 이 사건의 속내막을 아는 그 대통령 입장에서는 야 이거 폭탄이야, 이거 불안해, 이래가지고 계속 뭘 했는데 여당에 다 이게 부정적 피드백으로 갔단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대통령이 자주 보여서 요건 약간 단순한 해석이고 자주 보였는데 그 이면에는 사실은 선거에 대한 자기 주관적 어떤 자기 중심적 판단이 있었던 거고 이걸 여당이 소화하지 못하고 감당하지 못하니까 국민들 보기에는 저 뭐 하는 짓이냐 이렇게 그냥 나가는 거죠. 그게 뭐 의대 정원 대파 논란까지도 일관되게 쭉 들어오는 거예요. 의대 정원도 그렇지 처음에 그거 지지율 높이려고 시도한 거 아닙니까? 선거용으로? 네, 그렇죠. 그렇죠. 나름 뭐 머리를 뿌린 거죠. 그런데 그 후속 처음에는 관리가 안 이제 되고 반응도 좋았어요. 이게 그렇게 질러댔으면 뭔가 우리는 대책이 있었겠니 했었죠. 네. 국민들도 다 찬성하니까 뭔 생각이 있어 그럴 거야. 까보니까 깡통인 거야 이게.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선거에 이기려는 시도가 전부 재앙이 됐다. 이게 또 여당은 담아낼 그릇이 안 됐다는 거죠. 제가 여기서 김종대 의원님만 대답할 수 있는 거 꼭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었어요. 네. 뭔가 하면은 이종섭 전 장관 호주 대사를 임명해서 호주로 내보내는 거 누가 봐도 이슈가 되지 않을까요? 총선에서. 근데 왜 이 시점에서 윤석열 정부는 이 사람을 꼭 그 당시에 이슈가 될 것을 알면서도 말씀하셨는데. 호주로 내보냈을까? 그게 단순히 이종섭 대사의 입이 두려워서인가요? 아니면은 또 다른 어떤 배경도 있을 수 있을까요? 자, 논리적으로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1월, 2월에 이종섭 대사가 외압을 행사했다는 증거가 박정원 대령 군사재판에서 대방출이 됐습니다. 네. 네. 사실 증거는 다 나왔어요. 다 나왔어요. 그런데 이게 전조가 언제 있었냐 하면은 작년 12월에 공수처 압수수색입니다. 거기에서 통화 기록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이런 게 대통령실 장관, 그 다음에 해병대 사령부로 이루어진 기승전이에요. 이 맥락이 그때 서사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1월에는 실제 데이터들이 압수수색으로 쏟아져 들어온 거거든요. 근데 이종섭 대사가 언제 대사 발령이 이게 추진되느냐? 작년 12월입니다. 네. 그리고 1, 2월에 아그레만 그거 빠르게 오고 갔던 거예요. 그럼 대통령실 입장에서 보면은 더 늦출 수가 없다고. 여기서 지금 재판이 뜻밖의 불리한 방향으로 가고 공수처가 뛰어들고 그래서 치우는 게 다 시기에 조율된 거고 이거 안 치웠다가는 그래서 기자들 이종섭 자택으로 쳐들어갈 거고 그리고 막 마이크 들어가는데 성격이 유들유들하거든. 거짓말을 못하는 성격이라고도. 그러면 빨리 치워주자 우리가. 그래서 니들 선거 편하게 해라. 이 생각이었지 이게. 그러다 보면은 이거를 국민 총선 여론이 아니라 오히려 총선을 우리의 역방향으로 생각해 봤을 때 수사 재판 일정이 실제로 그렇게 서두를 만한 그런 상황이에요. 위험 요소를 치운다고 한 게 오히려 위험 요소를 지뢰 제거죠. 지뢰 제거. 키워버린 거네요. 그죠? 아니 근데 왜냐면 이거는 좀 분명해지는 것 같아요. 그 양쪽에 책임 있는 대표적인 사람들이 그 이른바 내각에는 장차관이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청와대가 그분을 공천 받은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럼요. 그다음에 용산에는 사실은 이제 차장급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임종대 2차장이 지금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는데 임종대 2차장하고 지금 신범철 국방부 전 차관은 다 공천을 받았어요. 그것도 괜찮은 아주 나쁘지 않은 좋은 지역에 공천을 줬어요. 그것도 무슨 경선이 아니고 단수 공천을 줬습니다. 그냥. 그러니까 그렇게 받았고 그러면 이제 이종섭 장관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이종섭 장관을 지금 김종대 전 의원님처럼 빨리 치워야 되거든요. 어떻게든 그것도 의전을 잘 맞춰줘가지고 이 사람이 함부로 밀지 않도록. 그러니까 그 부분을 맞추는 과정이었던 것 같고요. 이번에도 또 드러나는 게 이제 선거에 완전히 참패했잖아요. 이게 정부 여당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러니까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한 건 다 여당 때예요. 야당에서 이렇게 압도적 과반 의석을 해본 적이 없어요. 압도적이 아니라 과반 의석을 해본 적이 없어요. 야당에서 민주당은. 근데 지금 민주당이 야당으로 처음으로 과반 의석을 한 선거입니다. 어떻게 정책 집행력이나 실행력을 보여줄 수 없는 야당의 한계가 되게 뚜렷함에도 불구하고 대승을 거둔 건데 그런 참패를 겪고도 이번에 다른 곳은 지금 다 사표내고 있거든요. 내각의 총책임자였던 국무총리 사표냈잖아요. 그 다음에 비서실의 총책임자였던 이건석 비서실장도 사표를 냈어요. 안보실만 국가안보실만 아직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무풍지대다. 네. 왜? 안보실 건들면 대통령도 위험하거든요. 자, 그래서 그래서 실은 김태효 차장을 보호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우리 이번 총선에 야당의 선거 전략의 트집도 하나 잡아보려고요.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요, 이종섭을 이게
입틀막 하기 위해서 한 거다. 그러면은 총선 때 이종섭을 야당이 집중적으로 끄집어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한편으로 보면 총선이 끝난 지금도 이종섭을 빨리 끄집어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선거 때 보면은 이종섭보다는 대파가 더 앞장섰어. 대파 선거 아닙니까, 사실은. 이종섭 선거였더라면은 좀 더 윤석열 정권의 실정을 넘어서는 국기문란 행위라든가 국정농단 행위라는 것들이 구체적으로 보였을 수도 있지 않았겠느냐.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아니 근데 충분한 경고는 됐다고 보는 게 이제 그 무렵에 4월 3일 날 최상병 외압 의혹에 대한 특검이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가 됐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제는 이게 특검 전국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안이 돼버렸고, 그리고 처음에 민주당도 이게 뭐가 뭔지 몰랐어요, 사실은. 그래가지고 그 공항에 나가 막 잡으라 그런 것도 저거든요. 네, 알고 그런데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렇게 사태가 저기 국민들 속에서 중심 의제로 자리 잡는 걸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종섭, 의대정원, 대파로 이어지는 이런 것들은 적절한 시간적인 간격이 있었던 사안들이고 또 거기서 하나의 어떤 끌개가 되는 메인 이슈로서 각자의 가치가 있는 것이지 여기서 시차별로 이게 다 한 시기에 섞일 이유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대파는 뭐냐면은 저는 이번 선거의 마지막 변수는 물가고 역시 민생이었다? 예, 심판도 어떤 가치로 심판하느냐 문제인데 저는 민생이 가장 중요하다고 봤어요. 그리고 지금 보십시오. 사태가 이렇게 된 거예요. 어떤 집안이든지 피해갈 수 없는 어려움, 장보기가 두렵고 누구 집안에 어른 아프면 무섭고 이거 병원에 뭐가 병상이 있을지 없을지 무섭고 군대 가는 아들 있는 집은 또 찜찜해서 못 보내겠고 이 세 가지 걱정이 차례로 온 거거든요. 그러면은 대한민국의 어떤 가족이 이 세 가지 문제를 다 피해갑니까? 대한민국의 모든 가족과 세대는 이런 문제에 다 걸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공교롭게도 이 중요한 세 가지 문제가 차례대로 온 거예요. 그런데 왠지 권력은 우리의 입장과 심정을 몰라주는 것 같고 딴소리하는 느낌을 정부 여당이 줬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왜 이런 어떤 그 심판론에 이게 저 화력이 그냥 갑자기 좋아졌느냐? 그거는 이런 어떤 생활의 아픔하고 연결돼 있기 때문인데 네. 딱 군대 가는 아들과 밥상에 이럴 때 서민들 고기 반찬 나물 반찬 하나는 줄었단 얘기예요. 지금 이게 우리야 먹고 사는 사람들은 못 느낄지 몰라도 네. 그리고 시내버스 요금 오른다 그러고 뭐 이제 가스 요금 전기 요금 오른다 그랬는데 줄줄이 오를 일이 예, 많죠. 줄줄이 올린다 그랬는데 아니 이런 어려움에 딴소리하는 것 같은 정부 여당을 본 겁니다 이게. 네, 알겠습니다. 제가 사실 이제 질문 드렸던 것은 우리가 심판 서놓고 관로안에 탄핵 이렇게까지 바랬던 사람의 입장에서 법률적으로 이 탄핵에 갈 수 있는 국정농단이 좀 더 부각됐으면 하는 아쉬움인데 선거의 전략으로서 대파가 가지는 민생의 상징이라든가 국민들에게 보여지는 선거의 효용성은 제가 김종대 의원님 의견에 100% 제가 뭐 이렇게 또 하겠습니다. 네, 네, 근데 네. 그게 이제 한계가 좀 있어요. 뭐냐면 선거 국면에서 한 가지 이슈가 워낙 이제 이슈가 빨리 돌고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국면 전환도 빠르고 선거라는 특징이 그렇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한 가지 이슈를 가지고 10일 이상 그 이슈를 갖고 끌고 가기는 어려워요. 그게 실력이라니까. 김대중 대통령은 평생 똑같은 이야기 했는데. 근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 이종섭 그 이른바 도주대사 사건이 굉장히 오랜 이슈로 끌고 간 건 맞아요. 그 이후에 또 대파 논란도 사실은 선거 거의 끝 국면에 가면 거의 사그라드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두 개가 보면 두 이슈가 대략적으로 이 선거 굉장히 신속하게 움직였던 선거 국면에서 한 10일 정도씩 이슈를 이제 이른바 탱킹하고 끌고 가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 이야기 왜 하는지 아세요? 저는 민주당에서 또 민생 국면으로 돌아가자는 이야기가 나올 거라고 봐요. 그래서 제가 사전에 한번 초쳐보려고 사실 이 말씀 드리는 근데 겁니다. 다 같이 가야죠. 예, 이런 건 선택의 문제는 아니고 네, 네. 그 거대 야당이고 책임 정당이라면은 항상 살펴야 될 영역입니다. 네. 예, 민생에 대해서는 강조하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니고 네. 다만 그 전국의 주도권이란 차원에서의 문제지. 나는 이재명 대표가 개원 전에 윤석열 대통령한테 지금 서민들이 벼랑 끝에 와 있다. 치료 못 받고 지금 물가 오르고 이러는 판에
민생 비상 저기 뭐야 민생 그거 저 옛날 그 생활지원금 문제 공약도 있고 하니까 대통령 만나서 이거 협의하자고 제안해야 된다고 봐요. 아니, 영수회담은 계속 얘기합니다. 근데 과연 윤 대통령이 만날지가 의문이죠. 아니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 맞게 맞춤식으로 제안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또 태도를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제대로 선거 교훈을 깨닫고 있는지 아닌지 이런 것들은 저는 정치가 해야 될 일이 그거죠. 글쎄요, 뭐 저는 뭐 전략적으로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심판을 물을 때는 끝까지 밀어붙여야 되지 않나 뭐 그런 아니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그 야당은 그런 민생 제안들을 챙기기 위한 행정 집행력이 없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본질적 한계를 좀 안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야당의 역할은 기본적으로 견제죠. 그리고 또 정부의 실정을 정확히 짚고 그 실정을 바로잡는데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이슈몰이를 하고 여론몰이를 해서 그거를 교정하고 해 나가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야당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사실은 우리가 3특검 뭐 사국조 뭐 이렇게 얘기하는, 원래는 2특검 사국조였는데 3특검 사국조를 얘기하는 그런 얘기가 이슈의 중심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런 부분으로 정부 여당이 그 자신의 스스로의 잘못을 바로잡지 않으면 그때는 또 다른 심판이 예정돼 있다고 봅니다. 좀 더 강한 심판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조국혁신당으로 다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조국혁신당은 뭐 민생 이야기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특검법이라든가 뭐 이태원법 그리고 한동훈 특검법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국회 입법력을 가지고 윤석열 정부와 벼랑 끝에 승부를 보겠다라는 뭐 그런 하나의 전략을 택했습니다. 이게 현실화될 수 있을까요? 글쎄 일단은 22대 국회에서 강하게 밀어붙이기 위한 어떤 그 조금 사전 선행 과정이라고 보고, 또 검찰에다가 이러이러한 요구를 내놓으면서 기회를 준 거거든요. 이게 특검 주장이 아니잖아요. 검찰 수사를 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결국은 나중에 특검으로 가기 위해서 일단은 하나의 어떤 그 스케일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라고 봐야 되겠고, 저는 뭐 이게 조국 혁신당이 할 수 있는 아주 당의 칼라에 맞는 행동이라고 봐요. 이후에 제 생각에는 그 어떤 특검안을 전면에 내걸고 당분간 22대 국회 초반부를 특검 정국으로 끌고 가겠다는 어떤 구상이 있는 거 아닌가. 이걸 통해서 군소 야당까지도 또 이제 규합하는 역할도 사실 조국 혁신당이 맡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네. 자, 한편으로 민주당 내로 한번 돌아볼게요. 이재명 대표는 이제 공천 과정에서 갈등도 있었지만은 이 정도면은 리더십은 완벽하게 이제 공고해졌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뭐 대권 가도에도 이제 청신호가 켜진 거고요. 네, 뭐 일단은 그 대부분의 언론들의 분석도 지금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거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이제 왜냐하면 그 민주당의 역사로 보면, 전체로 보면 사실은 조국 혁신당은 아예 또 다른 색깔을 가졌던 전통 있는 무슨 진보 정당이라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결국에는 이제 민주당하고 거의 테스트를 같이 했던, 과거에 다 민주당에 몸을 담아왔던 사람들이 그렇죠. 만든 정당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면 둘이 합쳤을 때 의석수가 뭐 거의 압도적이죠. 185석이 넘는 압도적인 이제 그 의석을 얻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역대 유례없는 이제 뭐 대승이다. 물론 그게 민주당의 실력만으로 이렇게 갔다기보다 오히려 윤석열 정부의 실정에 대한 국민의 어떤 분노가 만들어내는 의석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여하간에 그 결국에는 결과를 놓고 보면 이제 어떻게 장소에 대한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데, 결과를 놓고 봤을 때는 지금 이재명 야당 대표가 이뤄낸 성과는 야당 대표로서는 역대로는 거의 최고의 성적을 거둔 거라서 앞으로 본인의 대권 가도 내지는 당 장악력은 한동안은 아주 공고하게 흐를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뭐 이게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진행되고 있는 재판이라든가 네. 뭐 그런 데 대해서 뭐 좋은 영향으로 작동할 수도 있는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다시 뭐 체포 동의안이라든가 이런 것이 날라왔을 때 지난번처럼 뭐 가결되고 이런 일은 없다고 이제 확신해도 되나요? 예, 체포동의안 같은 거가 가결되리라고 저는 그건 이제 더 이상 그런 일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실은 민주당의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그 국민들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뭐 찬성하는 여론, 반대하는 여론 나름 보면 이렇게 지지율 해서 보면 팽팽하거든요. 근데 그런 측면하고 무관하게 이번에 선거 결과를 딱 보면 이른바 체포동의안 전국에서 그 가결파라고 불렸던 사람들은 완전히 전멸했어요. 전멸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국민이 심판한 거예요, 그 부분은. 네. 그러니까 이 윤석열 검사 정부의 그 검찰권 행사가
균형을 잃은 상황이었는데 균형을 잃으면서 행사되는 그 검찰권 행사에 그 칼날 앞에 놓인 야당 대표를 향해서 오히려 그 뭔가 그 검찰 정부에 협조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던 야당 인사들은 다 날아간 거죠. 국민들의 심판을 받은 거기 질문 때문에. 중에 네. 이런 결과가 네. 앞으로 수사와 재판에도 그렇죠. 어떤 영향이 있을 수 있느냐. 저는 그렇습니다. 이걸 좀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냐면 검찰은 앞으로 2탄, 3탄 뭐 예를 들면 첩보동의안이 들어올 것이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예를 들면 저번에 영장 기각되고 그 한 것들 중에 기소하지 않은 부분.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수원 사건이잖아요. 수원 쌍방울 네, 사건. 그거는 근데 영장을 청구를 안 하는 게 아니고요. 못 하는 겁니다. 이게 좀 오해하시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국민들이. 왜냐면 이제 하나 좀 남겨놓고 그 전국 상황이나 운영 과정을 좀 보면서 이제 제2의 카드로 쓰려고 좀 빼놓은 거다라고. 왜냐면 그때 당시에 영장에 같이 넣었던 많은 혐의들 중에 다른 혐의들은 전부 기소했어요. 예를 들면 백현동이나 위증교사나 다 기소했는데 이 쌍방울 그 대북송금 사건만 딱 빼놨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보기엔 이거를 갖다가 이제 제2의 카드로 쓰려나 보다 이렇게 오해하시는 건데. 최근에 이화영 부지사에 대해서 15년 구형도 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이게 오해가 더 생기죠. 네, 왜냐면 그거는 그때 영장 청구 당시하고 지금하고 달라졌어요. 아예 상황이. 뭐가 달라졌냐면 영장 청구 당시에는 이화영 부지사가 이재명 대표에 대한 관여를 검찰에서 인정하는 듯한 진술을 했어요. 그러니까 증거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에 관련된 재판의 특징은 그러니까 특정인 한 명의 진술 증거 외에 아무런 증거가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대장동 사건은 유동규의 진술이고요. 그 다음에 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이화영 부지사의 진술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화영 부지사가 그걸 법정에 나와서 우리 그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정에 나와서 본인이 그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내용을 부인해버리면 그걸 증거로 못 씁니다. 근데 그 증거 능력 부여 여부가 불분명한 시점에 영장이 청구된 거예요. 근데 영장 청구돼서 영장이 기각되는 그 시점에 동시에 그 같은 날 이화영 부지사의 재판이 있었어요. 그 재판이 있는데 그 재판 때 영장재판부는 당연히 그 내용을 모르죠. 모르는 상황에서 이화영 부지사가 그 진술 내용을 부인해버립니다. 네. 그러면서 증거가 사라진 거예요. 알겠습니다. 현재 그래서 법정 증거. 그래서 영장 청구가 현재는 불가능합니다. 아예 법적으로. 네, 알겠습니다. 자, 의원님, 선거의 수사나 재판이 영향을 받는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고 보고요. 근데 단지 현재 시점에서는 영장이 들어올 가능성이 없다. 네. 불가능하다 법적. 이제 법조인의 시각이니까 그렇고 자 의원님 국민의힘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정치 끝난 거겠죠. 그리고 한편으로 뭐 유승민 전 대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런 쪽으로 갈 가능성은 없다고 보는데. 정치 끝난 것 같지가 않아요. 그렇습니까? 예, 어제 그 비대위원 사퇴 메시지도 뭔가 지금은 아니지만 돌아오겠다는 메시지처럼 들려요. 총리로 돌아오지 않을까요? 혹시나? 저는 호주 대사나 가라고. 호주 대사나. 지금 거기 비어 있으니까 그냥 떠나라 그러는데. 어떤 분은 범죄 인도 조약이 체결된 국가로 떠나라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호주가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거기 가서 또 교민들이 다 감시하니까. 예. 한번 감시해 봤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호주가 짜증 날 것 같아. 자, 윤석열 대통령 탈당 이야기까지 나올 수도 있을까요? 그 얘기도 일부 의원들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도 벌써 그 당직자들 페이스북이 심상치가 않아요. 네.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어떤 공천 실패론이 나오기 시작했고 내부에서 어제부터 나오기 시작했고 이런 걸 봤을 때는 지금은 납작 엎드려 있는 게 맞기는 맞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에 대한 책임론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를 지금부터 짤 것 같아요. 일단은 내각하고 그 대통령실 집단으로 사의 표명한 거. 그 수용하면서 개각한다. 이것도 물타기용이라고 봐야 되겠고. 그리고 이후에 어떻게 보면은 적당히 국민의힘이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하고 거리두기를 통하면서 자기 관리에 들어간다. 그런데 이럴 때 그렇다면 대통령이 제가 보기에 더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으려면은 야당의 특검 요구 다가 아니라 일부라도 수용하겠다는 의사표명을 하고 야당 대표를 만나겠다고 하고 이러면서 뭔가 좀 달라진 모습을 보여준다면야 조금 이런 위기는 좀 어느 정도 관리되고 파국은 막을 수가 있다고 보는데 사실 그럴까 하는 게 우리 의문이잖아요. 과거에 2016년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될 때 마지막으로 야당의
저기 막후 교섭이 들어왔어요. 그게 거국 이야기가 거국내각하고 들어왔죠. 또 한 가지가 특검 받겠다였어요. 예. 특검 받겠다. 그러니까 거꾸로 특검 받게 해달라고 사정하는 판이었다니까. 예, 예. 아니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정권의 진짜 심판, 파국을 예상한다면은 그 특검 받겠다고 사정하고 나와야 된다고.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으로 인식을 하느냐 아니냐 여기에 여야 간에 또는 대통령실하고 인식의 간극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22대 개원 전까지 한 달 반 남은 이 기간이 의외로 굉장히 중요해요.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한 기간이에요, 지금. 예. 그래야 22대 국회에서 어느 정도 큰 툭이 터지는 건 맞고, 그러면서 여야 간에 이제 뭐 대화와 견제가 시작되고 뭐 이런 전국이 되는데, 저 계속 뻗땡기다가는 22대 국회 개원은 재앙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요 한 달 반, 이때 어떻게 정신 차리고 위기 관리하느냐 굉장히 중요해진 건데, 국민의힘은 이미 균열 조짐이 보이고, 예. 예. 이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자, 의원님 좀 더 들어가서 제가 질문 드려볼게요. 국조라든가 특검을 남은 21대 국회 야당이 끌고 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는 대부분 이야기를 합니다. 네. 개헌 논란에 씨를 뿌려야 됩니까 지금? 개헌 논란은 그렇습니다. 저는 항상 국민의힘의 그 보수의 개혁론자들은 다 개헌론자라고 보면 돼요. 그렇죠. 네. 이원 집정부제나 내심 내각제를 바랄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개헌 논쟁은 항상 궁지에 몰린 정권이 그 돌파구로서 또 사용했던 카드입니다. 네.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87년 규칙을 바꾸자는 새로운 공화국 얘기가 나올 때니까 이런 얘기가 일단은 국민의힘이나 이런 데서 내부에서 먼저 터져 나오고 야당은 그걸 갖다가 새로운 공화국론으로 바꿔. 이런 식의 어떤 그 개헌의 논의 전개라면은 22대 개헌 특위를 그 개원 전에 합의하는 방법이 있다. 거기에는 실제로 민주당이라든가 진보 진영이 바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단축이 네. 포함되겠죠. 다 포함될 수 있다. 뭐든 열어놓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쪽에서는 임기만 건드리지 않으면은 전향적인 야당의 개헌안도 받겠다고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럼 우리는 할 필요가 없죠. 아니 그런데 이걸 봐야 돼요. 이게 바로 협상인데. 논쟁해놓고 보자. 그러니까 일단. 그 탄핵이나 어떤 퇴진 문제는 앞으로도 상당히 넘어야 될 그 산이 많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어떤 명분과 논리를 갖춰야 되는 문제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개헌은 다음 세대를 위한 네네. 어떤 정치의 대업인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정치의 흥정물로 최대한 전락하지 않도록 우리가 그 자체 가치를 보존하고 지켜줘야 되는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정치개혁특위 또는 개헌특위를 만들어서 21대 국회에도 개헌특위가 작동을 했고 여야가 웬만큼 정치개혁특위가 합의는 되어 있었던 있습니다. 거죠. 실제로 지금. 정치개혁특위가 있었던 거죠. 네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생산적인 어떤 영역 또 그 가치가 있고 우리가 그건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대통령 퇴진은 이와 무관하게 예. 또 여기에 함부로 섞이지 않게 그거는 그거대로 밀어붙이는 하나의 지금 동력을 확보했다고 저는 보거든요. 굳이 개헌 논의를 통하지 않아도 이 정도 압승이면 얼마든지 주도권을 갖고 할 수 있는 문제다. 근데 이제 그 국민의힘 쪽에 개헌에 찬성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말하시는 그 개헌의 방향이 의회가 이원 집정부제. 그렇죠. 의회가 직접 그 행정 권력에 참여하는 형태를 원하세요. 총리 책임 총리 이원 총리제 아니면 그 내각제인데, 근데 그걸 또 국민들은 바라지 않아요. 바라지 않죠. 그게 이제 딜레마예요. 그리고 이제 민주당에서는 일부 또 그런 그 이른바 국회가 그 행정 권력을 겸유하는 방식의 그런 개헌에 찬성하시는 분들이 좀 있고, 그래서 이게 국민과 일부 정치인들의 생각이 봉합의 그 크기 차이가 너무 커서 그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한 정치 세력이 200석 그 얘기를 계속해왔던 게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과연 얘기가 될 것인가. 근데 한 가지 그건 있습니다. 뭐냐면 임기 단축 개헌 여부까지 같이 고민하게 될 건데. 그렇죠. 그 이야기를 제가 근데 여쭤보려고 임기 단축 개헌 여부와 관계없이, 그러니까 그게 실질적인 논의 테이블에서 합의에까지 이를 것이냐와 관계없이 임기 단축을 포함한 개헌 논의가 시작되면 사실은 정치 영역에서 대통령실은 완전 배제됩니다. 그렇죠. 그럴 국회 수밖에 중심으로 없어요. 흘러가죠. 그러면 이제 국회 중심으로 진짜 말씀하시는 그러면은 역으로 거기에서 반대로 탄핵 이야기가 다시 탄생할 수도 그럼요. 있어요. 그거는 할 수도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으로 전국 주도권을 국회가 끌고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윤석열 정부가 적어도 하는 이렇게 약간 망동에 가까운 이게 폭력적 그 정부 운영은 사실상 어려워지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제 세력들,
심지어 검찰 사법부조차도 이 국회 개헌론이 그러니까 뭐 정말 제대로 이루어지기 시작하면 국회를 쳐다볼 수밖에 없지 용사는 관심 없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게 사실상 명예롭게 퇴진하는 또 하나의 방법이에요. 더 이상 불명예스럽지 않게 가려면은 퇴진 과정만 명예롭고 아, 끝나고 그게- 나면 그 명예 또 그게 없어질 바로 수 있죠. 무혈 명예혁명이 이런 걸 얘기하는 거지. 영국 민주주의가 어떻게 정착됐습니까? 네, 네, 네. 바로 이런 식으로 된 겁니다. 국왕이 자기 권력을 의회에 위임을 해준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도 막바지에 탄핵 위기에 가니까 그렇게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자기 임기도 국회에 맡기겠다고 했던 거고, 또 그렇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그 정권의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던 거 아닙니까? 근데 쫓겨나는 것보단 낫잖아요. 그게. 네. 그러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난 뭐 윤석열 대통령 생각은 다르다고 보지만은 적어도 국민의힘 내에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거나 아니면 직언을 할 수 있는 여건은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고도 안 한다 그러면 이제 뭐 이제 희망이 없는 정당이 돼버리는 건데 사실은 일부 중진이나 또는 수도권의 그 많은 어떤 그 낙선자들 또는 뭔가 이제 변화하지 않으면 우리 다 죽는다. 이런 목소리는 얼마든지 나올 만한 것이고 탈당 요구로부터 임기에 이르기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을 못하는 정권이라 그러면 이제는 뭐 짠맛이 없는 소금이나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희망이 없는 거죠 이제. 저희가 오늘 어느 방송에서도 할 수 없는 고차원 주기인 개헌 논쟁과 탄핵의 함수 관계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이야기는 너무 이제 깊은 이야기라서 한번 다른 프로든 어디든 한번 저희가 한번 저희 셋이 한번 이 특집 프로 한번 하는 건 어떠세요? 일단 곱창이나 먹으면서 곱창 먹으면서 예열을 달궈가지고 예열을 해놓고 그래가지고 세계 채널 동시 송출로 해가지고 네네. 제 TV도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해서 김종대 편한번 TV에서도 꼭 먹어가지고 생방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일단 곱창을 먹는 게 우선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곱창은 제가 사도록 하겠습니다. 출연료 받아서. 자,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대한민국 최고의 깊이 있는 정치평론하는 두 분과 자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박지훈과 함께할 뉴스 인사이다. 더 깊고 더 편하게 여러분과 만나겠습니다. 여러분 아침을 책임지겠습니다.